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자 영원한 제야인사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연구원 대표님을 모시고 올 한 해를 결산하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표 대표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간략히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님은 서울법대 학생회장 때부터 군사정권에 맞서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서셨습니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민청학년 사건, 5.3 인천 사태 등 80년대 주요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면서 12년간 도망자 생활, 9년간의 수감자 생활을 했을 정도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상징, 아이콘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민중당을 장당을 시작으로 해서 제도권 정치에 뛰어들어서 20여 년간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뜻을 이루지 못한 어떻게 보면 비운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신문명연구원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저술과 강연, 방송 출연 등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문명 국가 비전 등 20여 권의 저서도 갖고 계시고요. 장기표 국민의 소리 유튜브 방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님. 예. 아이고,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워낙 파란만장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 이 소개하는데도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네. 예. 예. 다 그저 부끄러운 기록들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한테 간략히 인사 한 말씀 한번 부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이 방송 때 우리 고영신 박사님 가 토론한 일도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 느낌은 그랬습니다. 저 양반은 참 젠틀맨이다. 진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언론의 정도를 긋는 분이다 싶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이 정치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저도 바쁘고 해서 잘 몰랐는데 이 고영신 TV를 만들으셔가지고 조금 전에 좀 담소 나누면서 들었는데 상당히 안착이 되었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물론 이 안착이 되는 데는 우리 고 박사님의 말하자면 이 특별한 이 해안이 크게 작용을 했겠지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우리 고 박사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과 또 지지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기가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 없는 데 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없는 고영신 TV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 특히 또 연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런 때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아무쪼록 이 시간이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장 대표님 정말 이렇게 직접 뵙기는 패널로서 뵙는 것은 그냥 그 일만 하다가 얼른 가버리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경험과 경륜이 아주 녹아나는 그런 말씀이고, 저한테도 또 과분에 넘치는 그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흔히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악몽 같은 한 해였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해요. 문재인 정권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만 한 2년 반을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평가를 포함해서요. 예, 정말 금년도 금년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가 지금 아마 한 2년 8개월 정도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반환점을 돌았다는 것이 한 두 달 전이니까. 근데 그동안에 물론 평가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지금 나라가 거들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국정 운영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요한 거를 좀 말로 만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경제가 문제입니다. 경제가 파탄났고 또 안보가 실종됐습니다. 또 외교는 고립됐습니다. 특히 또 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 지금 또 완전히 지금 두 쪼가리 세 쪼가리가 나가지고 또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총체적 파탄, 총체적 위기의 국면이 아니죠. 이거는 위기에 저는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총체적 파탄, 총체적 위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아마 장 대표님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 90%의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거덜날 정도로 실패를 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가 조금요, 여기 조금은 사족을 조금 달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문재인 씨가 대선 후보로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을 때, 제가 이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네요. 저는 나죠.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이. 근데 제가 그랬던 거는 문재인 씨가 뭐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할 거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저는 문재인 씨 같은 정치 경력을 가진 사람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국민이 이런 국민이 되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제가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정권 실패한 정권 아닙니까? 그 실패한 정권의 왕실세였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그 왕실세라면 그 사람이 다음에 국정 운영을 담당해가지고 잘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 착각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지 말하자면 자살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가족의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 가족의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될 위치에 있는 직책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인데 그렇죠. 바로 이 문재인 씨가 그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이 부정부패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도 우리 최순실 게이트에서 그것도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 정도의 차이고 질이 다르지만 그런 사람을 또 우리가 뽑는다면 이 무슨 놈의 그 교훈을 얻는 거냐? 세 번째로요. 이 사람이 그 민주당 대표를 오래 했습니다. 그동안에요. 흔히들 선거 때마다 26대 선거를 한 열 몇 번 했는데 전부 다 지고 어떤 경우는 26대 0으로 진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대위까지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무능력한가 하는 것을 확인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으라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체 이 사람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잘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저의 추론이지 제 추론이 반드시 맞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전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또 잘해야 되고 해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한 뭐 1년여 지나면서부터 보니까 아주 잘못인데 물으신 질문은 뭐냐면 왜 이래 되느냐? 이거는 딱 제가 말씀드리면 시대착오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즘 뭐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 아니습니까?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기반해서 이것이 마치 굉장히 옳은 진보 이념이냐 이런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굉장히 독선적이었거든요. 이것이 오늘 이 국정을 파탄낸 주된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나가고요. 그렇네 좀. 어떠다가 이거는 한 번씩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잘 안 지나가던데 또 우리 대표님 오셨다고 사이렌 하나 불러주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실패를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든가 소통이라든가 국민적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여러 차례 약속을 했고 그런 부분은 본인의 능력이 없다 해도 충분히 뭐 우리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는 아주 그냥 진원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지으로 그런 거예요? 사실 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대통령 보고 소통 안 한다고 옛날에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쓰였습니다. 안 그래요? 또 권위주의 시대에는 뭐 소통이라는 말도 없었죠. 말 필요도 없는데 근데 요즘 뭐 소통이라는 말이요 완전히 그냥 굉장히 저 의미 있는 뭐 가치가 돼버리는데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그 소통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소통 안 한다고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또 이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 또 소통 안 한다고 얼마나 또 민주당 쪽에서 특히 문재인 그때 당시 당 대표도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진짜 소통을 안 합니다. 그러죠. 안 그래요? 기자회견 한번 얼마 전에 한번 뭐 그것도 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지만 거의 2년 넘어 동안요 KBS 예전에 한번 문제된 거 아닙니까? 한 6개월. 김현정 기자하고 김현정 기자. 그거 한번 특별 회견이 특별히 그것도 다 짜고 치는 거. 기자회견이 얼마 아니죠. 전에 대담이지 그거는 그렇게나 소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흔들 하는 말이 지금 써주는 것만 읽는다고. 심지어는 A4 없으면 아무것도 말도 못한다는 정상회담 할 때도 써가지고 이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안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도 본인이 뭐 취임사도 그렇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다 포용하는 100% 대통령 되겠다고 했으면은 지금처럼 갈등을 이렇게 부채질하는 그런 정치는 하지 말아. 자기가 몰라서 기자회견을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는 건 좋은데 국민을 왜 갈라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바보라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뭐 이제 갈등 문제는 이제 특히 조국 사건 아니습니까? 조국 사건을 두고 이 지금 집권 세력이요, 이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방해가 아니라 제압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중을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촛불 집회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광화문, 한쪽은 서초동. 이래가지고 지금 국민을 지금 대립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대립시키는 것은 어쩌면은 그래도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국민이 대립하고 갈등하면요 국정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국정 운영이 안 되면 나라도 국민도 어렵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거를. 저는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바보이기 때문에 문제다. 보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사악하다, 악하다, 강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그런 점이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인 데서부터 모든 것은 비롯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장직 교수는 얼마 전에 그 고려대 명예교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학계 대부인데 지금 위기라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인데 좌파 운동권의 정치적, 도덕적 타락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운동권 세력들이 적과 동지로 나는 그런 이념 지향적인 또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갖고 좌파 포퓰리즘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주의 그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을 보면 그럼 누가 뒤에서 그 바보를 조종하고 있느냐. 전에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최순실이가 10명. 박근혜는 최순실 한 명인데 10명은 최순실이가 있다니 그 10명이 누굽니까? 저는 늘 그게 궁금해요. 그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이가 한 명이었다면 문재인 씨한테는 10명이라고 딱 말하고 내가 10명도 넘는다 그랬습니다. 예. 10명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씨는 사실 그 운동권의 포로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이 노빠 세력, 노무현 지지 세력의 아바타로 나온 거거든요. 이분은 본래 정치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늘 얘기했죠. 예, 친노 세력 가운데서 뭘 내세워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도저히 없으니까 그래도 문재인 씨는 기존 정치권에 관여도 안 하고 또 뭐 좀 선량해 보이는 모습도 있고 얼굴은 참 선량해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최순실이가 10명이 돼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겠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안 갑니까? 예, 예. 지금 그 형국입니다. 자기 판단이 내가 이거 정말로 우리 국민 여러분,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바보입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각 위원회마다 공기업에도요, 적폐청산위원회가 다 있어요. 예. 여기서 하작하면 저기서도 하작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드라마틱하게 한 말씀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요. 직전 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 MB. 이명박 대통령. 이 직전 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된 걸 이건 대통령의 말하자면 죄가 내지 용인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당연하죠. 대통령이 지시를 하거나 적어도 용인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정말 악해서 강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허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허약하냐 하면 직전 대통령을 두 사람을 구속시키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이미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명박 대통령을 정말 구속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있겠죠. 있어도 이걸 불구속 재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한테 권한이 없는 거요. 그런 것 문재인 같아요. 대통령한테.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요. 징역을 지금요. 3년째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 며칠이라고 3일인가 예. 됩니다. 오늘 1000년째. 1003일째가 돼요. 근데 이게 예. 전 대통령이요. 그 옛날에 전두환이나 노태우 수천억 돈 먹고도 2년이요. 1년도 제대로 얼마 사는지 전두환이가 제일 길게 산 게 2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을요 3년이나 이렇게 징역 살려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를 넘어서요 투명 인간이 없는 거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걸 건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그 결단을 내리겠어요. 그 결단 내릴 수가 없지. 네. 또 결단 내리면 어떻게 하냐. 저거 말이야. 저 적폐세력하고 가깝냐. 제가 아주 민주화 의지가 투철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아무도 말 못 하는데 이런 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예. 결단 내릴 수 있는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진짜 문제는 악한 것보다 더 문제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있기는 있는데 바보죠.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연말 특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 요건은 지금 갖추지는 못했지만 형 집행 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 특사가 없나 했는데 있었단 말이에요. 민노총 한상균이라든가 자기 편들은 다 풀어줬어요.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그게 대통령 바본 거라. 이 풀어주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자기한테 이익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냥 뭐 남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생각이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뭐 역시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조국 사건 아니겠습니까? 뭐 운동권을 하도 오래 하셨으니까 뭐 조국도 산업행 운동권도 했고 또 진보학계 뭐 아이콘 상징으로 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좌파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세요? 예, 조국 사건의 핵심은 저는요, 윗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선. 예. 윗선입니다. 그 뭐 잘못한 거
또 옳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후한무치입니다. 지금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후한무치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저 잠깐 말씀도 나왔지만 이것을 상징하는 말하자면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강남좌파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좌파 맞아요. 실제로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맨날 반미 투쟁하면서요. 자기 아들 딸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말입니다. 다 외고 보내요. 외고 보내고 또 저 외고 특수학교 없애락하면서 자기 애들은 다 외고 보내고 저 반미 투쟁하면서 미국 보내고 없는 사람 계속 흑수저 강조하면서 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부정은 뒷구멍에서 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게 이 조국 사건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정과 비리의 극치, 위선의 이 전형이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은 조국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운동권 출신 사이비 진보 세력의 민낯을 제대로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도 70년대 학교를 다녔고 유신 때 아닙니까? 그때도 뭐 저는 뭐 전면적으로 운동권 활동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때 학생 운동권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럼요. 뭐 위선의 탈을 쓰고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월을 도망 다니고 했을 때 무슨 잘 살라고 뒤에서 무슨 꿍꿍이 속 차리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 좌파 이 말씀하신 대로 사이비 이 진보 세력들은 완전히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정말 강남 좌파라는 사람들 보면 정말 역겨워요. 그 운동권 세력들이 말하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된 겁니다. 기득권. 근데 기득권층이 되었으면 기득권층으로서의 말하면 노블리즈, 오블리즈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좀 양심에 좀 가책도 좀 이래야 되는데 이것들이요 오히려 그냥 아까도 내가 그래서 독선이라 처음에 이 정권의 문제가 독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 철판이라니까요. 철판. 그런데 저가 마치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이비 진보 이념 시대착오 이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진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약 한 70년 내지 100년 전에는 어쨌든지 그것이 진보 이념으로 전 세계에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진보 이념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거 지금 엉거주춤하게 지금 따라가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진보 이념의 소지자인 양 이렇게 지금 바보 같은 내가 착각이라는 말도 갖다 붙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들도 다 바보들입니다. 조국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조국입니다. 본인이죠. 문재인이고요. 문재인이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지심이 진짜 없어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까 말씀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 아까 그 최장집 선생께서 현재 이거는 이 사이비 진보 운동권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부터 자기네들이 계속 오른양 독선적으로 나가면서 이것이 전체주의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진짜 위협하는 거다. 완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왜 그러냐? 민주주의가 꼭 군사 쿠데타에 의한 즉 군인들에 의한 총칼만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폭력도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친노 세력이요. 친노 세력이 말하자면 홍위병, 이 홍위병이 돼가지고 뭐 좀 자기네들한테 좀 거슬리는 말을 하면 사이버 세계에서 댓글을 달아가지고 융탄 폭격을 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분이 조국이 사건에서요 민주당 내에서 이거를 비판한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그 약간 뭐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입니다. 저 박용진이, 박용진이나 또 금태섭, 금태섭이가. 근데 이 사람들도 비판도 아닙니다. 간지러울 정도로 약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도요
그냥 얻어맞습니다. 완전 이거야말로- 홍위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국의 이 부정과 비리 위선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거 좀 지적했다가는 그 당에 있지도 못하고 당사에 출입도 하기 어렵고 그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 술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거리 문화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언론의 자유 없는 데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 세력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10일 때 이렇게부터 국회를 출입한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권들도 다 경험해 봤는데 아까 말하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사로서의 언론의 자유 여기도 뭐 옛날 군사정권 때라 오히려 그때가 양반이라니까요. 이왕 말 난 김에요. 한겨레 신문 아십니까? 예. 난 이거는 한겨레 신문에 거기에 주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필. 김종국입니다. 김종국. 네, 있습니다. 아는 분입니다. 이거는 언론의 기본이 아닙니다. 완전 미쳐버렸어요. 네. 이거는 뭐 권력에 주고 이런 말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언론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걸 언론학에서는 언론은 이제 정치화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예. 프레스 파티 패러렐리즘이라고 또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언론과 패러렐리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론이 정치 반시- 권력의 대리인 예. 에이전트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아니죠. 예, 언론. 언론이 정치화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날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한 달에 조국 사건 나고 한 달쯤 후에는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좀 반기를 좀 들었어요. 예, 그렇죠. 한 조금 30여 들었는데, 명이 뭐 성명 내고 그랬죠. 예, 성명 냈는데 뭐 KBS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속 들어가 버렸어요. 속 들어가는지 내까지 모르는데 아주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인지 이 사람들 다른 데 나가봐야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기자 여러분 기자는요 단순히 어떤 사기업체의 특수 업무 영역의 사기업 직원이 아닙니다. 회사원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항상요 기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언론사는 헌법기관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넘어서 국무원입니다. 국무원. 그런 사람이요. 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이런 이 주구도 넘는 언론의 본령을 그대로 포기한 이런 데 저는 종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예. 표시합니다. 저도 예. 언론 생활을 예.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에서 벌써 한 34, 5년 했고 예. 그 외에 나와서도 지금 40년 넘게 언론 생활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만 어쨌든 참 뼈아픈 지적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바쳐서 연동형 선거법제, 선거법, 또 하나는 공수처법을 처리를 했어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여기 이 선거제 아니습니까? 예. 선거제는 원칙적으로는요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말하자면 국민의 대표성을 그나마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선거구제로만 하면요 비례대표제가 없다면 51대 49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51%의 국민의 뜻은 대변하지만 49%는 대변 못합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기능이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해도 또 소수 정당에 이런데 또 못하는 데가 있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국민의 지지받은 비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이게 다양한 민의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좋은데 근데 저도 이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나마 처음에 하려고 했던 대로 즉 지역구 225석, 왜 75? 비례대표 75석. 그렇게 해야지. 하려고 그러면 원칙대로 그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또 합의 사항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요, 그 다음에 또 50석으로 또 줄였다가요, 또 50석 안에도 또 47석으로 또. 그냥 원위치 된 거예요. 호남에서 우리 의석 줄이기 싫다, 지역구 줄이기 싫다 하니까 그냥 합의해버린 거예요. 누더기법이 된 그러니까 거예요. 또 그 중에도 이것도 또 다도 아니고 또 30석만 무슨 K라는 걸 씌워.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아무 여기에 원칙이 없습니다. 그 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떠나버렸고 완전히 그냥 소수 정당들한테 뭐 떡 하나 갖다 주는 이런 식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내가 1호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 통과시키는데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예. 이것 자체가 이게 국회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여기에 꼼수, 야합, 이런 걸 하니까 이런 거는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또요 가관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그대로 갈지 안 갈지도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데요. 비례한국당을 만들면요, 이 지금 저 계산법이요, 수학 박사도 이 계산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잡한데 그러나 또 저는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좀 계산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약간 하면요 30석 중에요 비례한국당이요 17석 내지 20석을 가져가는 수가 생겨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웃기는 이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연동형제를 하려는 취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정반대로. 정반. 그래서 이게 이제 비례한국당이 확실히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다수당들이요. 제가 본래 통과시킨 사람들이 민주당이 다시 또요. 선거 전에 이것도 법 개정하는 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한국 정치가요 막장 드라마의 최막장에 지금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공수처법이든 연동형 선거법제든 대다수 국민들은 이게 과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대로 20년 또는 뭐 50년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것 아니냐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공수처법 같은 건 더 그렇죠. 이 공수처도요. 이게 정말 저 사람들은요 호암무치합니다. 이 호암무치라는 말이 낯짝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데 진짜 공수처법이 본래 찬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저도 한때 정말 공수처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검찰이 말하자면 이 청와대 최고 권력자의 주구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공정한 수사를 못하니까 그렇죠. 정말 공수처법을 하나 만들어서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이 공수처법 하자는 건요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이 검찰이 만약 권력의 실세를 지금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 검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하는데 공수처법을 지금 더 강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 2년 전에 또는 4, 5년 전에 그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이유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유하고는 전혀 지금 정반대 180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면 안 되죠. 이 공수처법을 하면요 진짜요 비밀 경찰 같이 그러니까 이 고위 공직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기구가 됩니다. 대통령 친위대가 될 가능성. 대통령 친위대가 되죠. 이 법도 또 그래요. 공수처장을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뭐 추천하는데 두 사람 뭐 최종적으로 올라오는데 그 여당이 다수가 돼가지고 두 사람 추천하는데 한 짝은 일부러 뭐 좀 야성이 있는 사람 하는데 다 알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요. 그런데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수적으로 이미 야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수처법은 하면 지금 현재 이 검찰과 경찰 전부 다 완전히 권력의 주구를 제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나 하지 말아도 윤석열 총장한테 임명장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해놓고 자기들 수사하니까 그걸
검찰의 힘을 빼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법을 만들고 자기 퇴임 후 안전보장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특히 저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이것의 진원지 사령탑이 지금 청와대라는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비리 원상이고 사령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천사 한번 앞에 거 조금만 더 제가 좀 말씀. 예, 그러시죠. 예, 하여튼 지금 방금 말씀한 것이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고요. 그런데 아까 검찰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뭐 수사를 않겠습니까? 엄정하게라고 그러죠. 저는 그 말 할 때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그 임명받은 사람은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에 그 충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인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저는 윤석열 씨가요 꼭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에. 저는 지금은 윤석열 씨가 저래하는 것은 무슨 출세하기 위한 게 아니고 나는 검사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사람이다. 예.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본인이 뭐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과 헌법 가치에 충성한다. 예.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한 거 아니습니까? 양승태. 물론 그때는 문무일 씨가 검찰총장이었지만 그러나 직접 수사하는 당국은 서울지검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씨의 뜻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서울지검장 양승태 대법원장 할 때. 저는 양승태 씨가 잘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양승태 씨가 무슨 뭡니까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뭐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 뭐 로비를 한 것도 돈 갖다 주고 한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 양승태 씨가 상고법원 차려가지고 상고법원장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윤석열 씨 이 사람들도 도대체 법에 대해서 저는 꼭 잘한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얘기를 되돌아가서 살아있는 권력 하는데 저는요 문재인 씨가 하는 말은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을 정도예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지내고 나서 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개도 믿을 말이 없고 그다음에 유재수 사건과 지금 울산 사건 아닙니까? 유재수 사건도 이것도 중대 사건이지만 울산 이 선거 부정 사건은요 이거는요 진짜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다 지시한 거고 특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문재인 정권 끝장내는 요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지금 뭐 우리 장 대표님도 시민 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그러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문재인 하야 이렇게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광화문 집회에서는 과연 문재인 정권이 이제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봅니까? 2년 반 얼추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래도 한 반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산이 될까요? 저는 이래 보는데요. 우선 2년 반 동안 더 가면 이 나라는요, 회복 불능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제대로 못 다루는데. 지금 다룰 겁니다. 이 남북 관계가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뭐 모르겠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정경두 씨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지 북한 국방부 장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게. 국가안보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그 문제인데 오래 가느냐의 문제는요. 저는 적어도 합리적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권이 퇴진될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부끄럽게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각종 여론조사 가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이 정도 되면 야당이 진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 솔직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기기만 근데 저는 이기도록 노력할 겁니다. 저는 이기도록
굉장한 노력을 할 텐데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으로 갑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내년 총선이 국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이기면 여당 내 지금 이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감들 아십니까? 네. 이 사람들이 문재인이 말을 별로 안 듣습니다. 네. 안 듣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올 거거든요. 나오면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중에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네. 이게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또 가속화가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막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고요. 이때 야당에서 탄핵안을 제출하면 저는 이 탄핵이 말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입니다. 그거는 정식으로는 탄핵 소추가 저는 결의되어서 임기 못 채우고 물러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다른 하나는요. 저는 이 역사의 눈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합리적으로 따져서 보는 거고 역사의 눈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나 국정 운영을 잘못하는 정권은 저는 오래 갈 수 없는 것이 저는 역사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쏠리죠. 그 다음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을 이토록 불만케 하고 분노케 하면서 그 정권이 오래 갈 리는 없다는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네, 올해를 결산하는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경자년 2020년 한국 정치를 전망하는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